원팀 메머드급 선대위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대선 경선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 수도권에서 합동 토론회를 가집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를 돕는 메머드급 선대위가 모레 출범을 하는데 말이죠. 인선들이 좀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인선을 하고 있죠. 1일에 이어서 2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로 메머드급 선대위가 출범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핵심 실무 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선 후유증을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집권당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이제 경선 후유증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또 경선 후보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하는 메머드급 선대위 출범을 통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해서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내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혀질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등도 측면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비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친노 또 친문 이런 이제 지지자들까지 끌어들여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삼철 하면은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을 얘기하는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호철, 양정철 이 두 사람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핵심 실무 라인은 성남파 그리고 경기도파 그리고 또 중앙대파 그리고 또 캠프 이렇게 네 개의 중심 인물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는 이제 성남파의 핵심 정진상 이런 분들 그리고 또 7인회의 정성호, 조정식 이런 분들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선대위 면면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경선 후유증 극복하기 위해서 원팀 선대위를 구성을 한 게 다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각각 경쟁을 했던 각 후보들을 상임고문, 명예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렇게 다 포진을 시켜서 말씀 주신 것처럼 169명 전원을 다 선대위에 포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거 경선, 대선 상황에서도 이렇게 쭉 봤듯이 이명박 대통령 때의 안국포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의 광흥창팀 이런 것들을 보면 핵심 7인회, 그다음에 그 성남시부터 왔던 그 4인방들이 어떻게 포진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의 가장 큰 주요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외형적으로 선대위가 꾸려져서 2일 날 출범을 합니다마는 면면이 역할을 하시는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성되는 모습 그리고 선대위가 사실상 원팀으로 해서 간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경선 후유증은 좀 다소 남아있는 상황에서 출범을 하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정책 구상을 막 내놓으면서 지금 선거 분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민생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방안, 재정비 뜻도 밝혔고 또 최근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도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정책 발언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국면 전환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대장동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책 대결로 끌고 가자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라든지 네. 또 주 4일제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의 구체화 문제 또 그리고 현재 재난지원금 구체적으로 10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여기에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손실보상을 못 받은 분들도 한 80만 원에서 1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매표행위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 전략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반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슈 파이팅으로 나가고 있는 이유는 네. 말씀드린 대로 국면 전환 그리고 본인은 이제 집권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집권당 후보의 가장 큰 무기라면은 정책 집행 능력
그리고 또 예산, 입법 집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저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또 그리고 국민의힘의 파열음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 대선 국면에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국면 전환 효과를 노린다는 배 교수님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정책들을 치고 빠지기 식으로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음식점 총량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주 4일제도 그렇고 저는 일단 대장동에 좀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 효과. 두 번째는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사실은 본인만의 정책 색깔을 내기에는 그 동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운동장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진단과 처방이라는 면에서 사실은 뭐 국민 여러분 대다수 그다음에 야당들도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기본소득만 해도 사실은 연간 뭐 1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어요. 근데 효과면 그다음에 정책면 뭐 이렇게 보면 일단 월 8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월 8만 원 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분들 한 10분 모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월 80만 원씩 주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비판이 이제 우선은 당장 나와요. 그래서 월 8만 원이 개인당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분 하나.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내년에 벌써 우리나라 국민 그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2,000조 규모에 다다른 상황이라 과연 국관을 이런 식으로 자꾸 비워두는 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의 표심만을 위해서 한 퍼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런저런 정책을 자꾸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은 실질적인 그 본인의 정책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정책을 논쟁적인 정책을 던져놓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정책 자체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런 논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호불호를 통한 정책 대결도 어느 정도는 한쪽 파트에서 대선 국면을 이끌어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가 좀 아픈 부분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에 좀 역점을 두는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꺼낸 카드가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 여기에는 수사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여야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 부분의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선에 승리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대장동 사태까지 터진 상황에서는 부동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본인의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아야 될 그런 이제 매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얘기한 배경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겠다고 하지만은 효과적으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인데요. 정책이고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 부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또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신탁 문제라든지 또 강제 매각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추가적인 정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이익을 좀 100% 앞으로 환수하겠다라는 이제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의 상당 부분 좀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좀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제 문제도 좀 선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보유세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만 그렇다면 좀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또 거래세를 좀 완화해 주는 이런 부분과 병행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함께 정책에 본인이 담아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좀 구체화되고 있는 부동산 측면의 공약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답게 이재명 후보답게 국민들의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의 턱 밑에서 일어났었던 대장동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족쇄에서 헤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대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보류하고 있는 중도층까지도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감독원이나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패 뭐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부동산 문제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처방은 아니거든요. 사실 과거 보면은 뭐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 규제 막아서 지금 거래 절벽을 만들어서 아파트 값을 동결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값 오른다고 해서 뭐 전월세 같이 하는 월세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단편적인 정책을 던져서 과연 전체 이 정책 국면을 부동산으로부터 부동산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차별화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총량제,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감독원 등등의 이슈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일단 치고 빠지게 하는 그런 전략이고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가 필요한데 그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장동 문제를 여하히 털으냐. 그 의혹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중도층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가 가장 큰 핵심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면 전환, 확실히 대장동 의혹에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게 되면 이 구성에만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는 현재 검찰이 좀 빠르게 추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검찰 수사가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빈손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검찰, 경찰의 수사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특검 만능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특검이 꼬리곰탕 먹고 다 끝내버렸는데 나중에 결국 다시 그게 문제가 돼서 사법처벌을 받았는데 또 그리고 지금 뭐 특검을 지낸 분까지 비리에 연루된 이런 상황에서 특검 만능론은 우리가 나름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하나에 좀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만약에 특검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선 직전에 특검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특검 전국이 되고 대선 전국은 실종되는 이런 문제. 그렇지만은 현재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뭐 구속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유동규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금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라든지 이런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결국은 특검의 필요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검 찬성이 65%, 반대는 25%.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네. 50억이 예를 들어서 뭐 각상도 의원에게 넘어갔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좀 수사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부실 수사라든지 무능 수사라든지 이런 여론이 팽배해지면은 결국 특검의 필요성의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 부분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그런 여론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좀 수사에 박차를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과연 뭐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덮으려는 의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금 국민들 대부분 75% 가까이가 특검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라는 여론이 60% 이상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론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강제 수사가 지금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는데 뭐 수사 진전이 뭐가 있나요?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면 벌써 특검 도입돼서 수사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여야 합의가 되면 뭐 며칠 내 특검 임명해갖고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굳이 안 받고 이렇게 가는 거는 핵심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검찰 내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에 있는 검사팀만 24명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 23명의 공수처 검사 수보다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뭐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어떤 선에서 대충 덮고 가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고 지지부진하다면 저는 국민들 여론을 정치권이 덜어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오롯이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길밖에 되지 않을 거다.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면 그 언젠가는 특검으로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 분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새 불리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윤 후보가 새 규모 면에서 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불리기 위해서 당협위원장들을 공천권을 미끼로 일종의 뭐 협박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있다라는 뭐 일부 폭로글이 나왔어요. 네. 이에 대해서 좀 TV 토론회에서도 다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 그동안 경선이 쭉 진행되면서 토론회가 10차례 정도 있었는데 오늘 좀 마지막 종합 토론이 있어요. 네. 여기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듯 싶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양 캠프에서는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당협위원장들을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하거나 아니면 당원 투표에서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여러 중진들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전 홍 후보 측의 주장과 그다음에 또 다른 SNS 글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이에 맞춰서 또 홍준표 후보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당협위원장들은 뭐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뺏겠다. 그래서 양 후보의 경쟁이 점입가경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는 둘 다 이거는 도끼인 객견이고 구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TV 토론에서는 이런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 그다음에 구태 정치, 강압 정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강원도 토론에서도 나왔고 어제 토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방송국 주변에서 지지자 간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오늘 토론에서 주된 이슈가 돼서 네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할 거로 오늘 토론회가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 투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최종 선출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 수가 지난 6월과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서 각 후보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반면에 역선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둘 다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준석 대표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규 당원들이 한 30만 명 가까이 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이렇게 급증했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이준석 대표 효과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28만 명이었는데 지금 57만 명이니까 2배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구성 분포를 보면은 대부분 2030, 40 그리고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국민의힘 책임당원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지금 신규 당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책임당원보다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을 좌우할 것으로 보는데 네.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당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민심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았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분들의 표가 특정 후보에게 결집이 된다면은 당락을 정말로 뒤엎을 수 있는 기존의 예상을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역선택 논란과 관련해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일단 이분들의 선택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위해서 뭐 역선택한다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선택도 하나의 저는 분명한 여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을 역선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 스스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51대 49 진영 대결로 가니까 그렇다면 중도 의원 확장성이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본선 경쟁력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점에서도 이런 부분의 흐름을 역선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는 없는 거죠? 한 그렇죠.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바로 그냥 후보가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당원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4일간 시작이 되고 11월 3일, 4일간 1,500명 규모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 여론을 조사를 해서 11월 5일 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시경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표라도 이기는 후보가 바로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컷오프보다도 지금 책임당원 수가 한 20만 명이 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늘어난 20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건지. 그다음에 당시 2차 컷오프 당시 투표율이 한 49.9%, 50%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이번 본 경선에서도 투표율이 그럼 어느 정도 될런지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 사항이고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이제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 굉장히 시계 제로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선택 관련해 갖고는 크게 뭐 우려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전문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전반적인 이제 지배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당원에 가입했던 책임 당원들도 사실은 우리 정당법상 이중당적이 근주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민주당도 경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의 선거인단을 모집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직적인 역선택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인 듯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15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요. 시기적으로 좀 포석을 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서요.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힘을 보탤 거라는 거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과거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경선을 시작하면서 다소 좀 힘들었을 때 본인의 가까운 참모들을 윤석열 후보 측에 이제 참석을 시켰고 며칠 전에는 또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는 신상품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경선에 영향을 좀 미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이 예상 이런 거와 별개로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날 누구로 결정이 되건 간에 김정인 위원장이 힘이 필요하고 김정인 위원장이 당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거다. 여기에 15일 출판기념회는 그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게 세 번째 출마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떤 메시지를 내놓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지금 대표가 새롭게 정치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호남 지역을 사실상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고 또 지난 대선에서 21%까지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왜소한 또 초라한 그런 안철수가 된 것이 현실이거든요. 본인 이제 세 번째 도전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주자의 반열에서는 이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지난번에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과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선 주자의 체급인데 서울시장 체급으로 낮춰가지고 경선을 했습니다만 결국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도전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부분 저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유의미한 부분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만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효용성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보고 결국 이제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계속 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안철수는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안철수의 존재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역대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여당 후보도 그렇고 야당 후보도 그렇고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더 높은 상황. 그다음에 경선 국면에서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뭐 각각의 후보들이 경쟁했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호감 대선의 추세가 안철수 후보를 불러냈다. 저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약 한 4%에서 5%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21%를 얻었거든요. 그런 폭발성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대로 안철수 대표가 공언한 대로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미 합당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약간의 지지세를 얼마나 확대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 가서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단계별 통합, 단계별 단일화를 추진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가능성과 세를 어느 정도 구축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뭐 대선에서 완주보다는 거기에 방점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